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0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5.8도입니다. KBS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기만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야당의 법률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이 제기된 지 8일 만인데요. 공수처는 의혹의 당사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윤 전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당으로 들어온 공익 제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정당의 문제이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라면서 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보자로 유력하게 거론되어 온 인물이 스스로 공익 신고자임을 밝히고 나서면서 진상규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에 이어지는 뉴스야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일은 9.11 테러가 발생한 지 꼭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은 최근 아프간에서 병력을 철수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마무리 지었지만 탈레반 재집권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9.11 테러 20주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야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수처가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두 분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간략하게 얘기 듣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공수처가 이렇게 빨리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첫째로는 이와 관련돼서 이제 결국은 유력 대권주자에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자기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사실관계를 규명을 해서 이것의 어떤 진실을 밝혀내야 될 필요성이 당연히 이제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핵심 물증이라는 게 결국은 휴대폰 이런 전자적인 어떤 그런 기반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실 보존될 가능성은 점점 더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 이제 그 부분에서 빠른 이제 좀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이 하나
하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평론가로서의 이제 뭐 해설이지만 결국은 이게 검찰 내부의 어떤 이 문제까지도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실 지금 뭐 대검 감찰부가 이 뭐 감찰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강제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완벽히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혹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뭔가 협력해 가면서 공동행보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빨리 이제 좀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빨리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뭐 김웅 의원의 경우에는 6개월마다 휴대폰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네. 지금 이제 검찰 쪽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의 경우에도 휴대폰을 그대로 갖고 있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요. 이 과연 어디서 증거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전에 이 대검 감찰에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김성환 진행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아예 휴대폰을 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증거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혹에 더 이상 이 증거를 잡힐 일도 없다. 그래서 이게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증거 대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도 사실 이게 증거를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앞서 김연아 평론가의 검찰의 이 감찰과 수사를 믿을 수 있느냐. 왜냐하면 또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또는 네네. 전직 검사 네. 또는 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그 본연의 기능을 위해서라도 또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수사에 좀 주도적 역할, 주체적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네. 포렌식이라는 게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을 이게 바꾸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유효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IT 기술들이 발달을 해가지고 우리가 휴대폰에 저장하고 휴대폰을 통해서 이제 좀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새에 컴퓨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제 컴퓨터에 뭐가 있는지 저도 몰라요, 사실. 그리고 뭐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혹시라도 김웅 의원이 어쨌든 이것을 막 전달했지만 다른 보좌관도 뭐 이것을 공유했다든지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찾아내가지고 어쨌든 얼마나 잘 이 포렌식을 하고 이 디지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느냐는 공수처의 능력인 것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다 찾아내서 얼마나 잘 인멸할 수 있느냐도 이 혐의자들의 어떤 그런 능력일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능력이 부딪히고 있을 때는 빨리 하는 게 맞겠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했더라면 대검 차원에서 수사를 착수했더라면 나중에 가서 수사 결과 내놨을 때 이거 뭐 이른바 문재인 정부 검찰이 수사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이제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논란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사라고 하는 게 수사의 ABC가 어찌 보면 압수수색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최대한 증거를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어찌 보면 전격적이라고 할 만큼 수사에 착수한 부분들을 한편은 또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동안에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취해왔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어요. 공수처가 자신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불법이다. 야당 정치인의 자리를 훔쳐가기 위한 모략극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두 분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거를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을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불법이겠죠. 하지만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일단 입건이 된 상태고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입건이 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수사에 나섰고 실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무런 근거 없이 또 압수수색에 대한 명분 없이 또 자료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압수수색은 어디까지나 자료를 확보하는 거지 아직까지도 김웅 의원이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이건 전혀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난번 기자회견에서도 김웅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협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가능한 자료를 협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좌관의 이 관련 자료를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앞서 이제 김민하 평론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이 파장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본인의 휴대폰은 바꿨을 가능성도 있다면 그렇다면 그 자료가 보좌관에다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보좌관에 그 자료가 압수수색돼서 포렌식 되고 검증이 되고 수사가 되더라도 문제가 될 거 없다면 왜 공개를 못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를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정치적 모략극이 아니라 지금 이따가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성은 제보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웅 의원이 자료를 보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고 만약 정말 누구라도 보기에 불법이고 이것이 야당 의원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면 그건 따져 물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명백히 이것이 객관적이고 또 독립적인 수사에 필요한 자료라면 협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네,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대한 공수처 압수수색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11시간 만에 중단됐고 국민의힘은 공수처 압수수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수처 검사를 이 압수수색에 나왔던 공수처 검사를 고발하기로 했다고 하거든요.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압수수색이라는 것도 이제 절차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지금 공수처가 이제 압수수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절차상의 미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거에는 거기 압수수색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 외에 이제 뭐 대상을 압수수색하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웅 의원하고 국민의힘의 주장인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절차적 미비를 이제 꼬투리를 잡아서 이 압수수색하는 어떤 여러 가지 기간이나 절차를 좀 지연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있겠지만 결국 이제 공수처가 일부분 명분을 줬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 좀 미비했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은 이 상황은 공수처가 어떤 나쁜 악의를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절차상의 어떤 미비를 보여줬다기보다는 여러모로 좀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웅 의원한테 이제 동의를 받고 여기 들어왔다 이렇게 고지를 했지만 김웅 의원은 이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보좌진들도 그 말만 믿고 사실은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김웅 의원한테 확인했었어야죠.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이 안 맞아갖고 발생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뭐 압수수색이 부당하다 이 얘기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제대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같이 이제 뭐 방법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겠죠. 지금 뭐 무조건 거부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냥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공수처 주장은 좀 달라요. 공수처가 오늘 입장을 냈는데 네. 수사팀이 서울중앙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의원실 비서진에게 제시하고 협력 의사를 확인한 뒤에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 의원실을 찾아온 일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김웅 의원 등의 제지로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사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또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로 간의 주장이 조금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추후 확인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또 어찌됐든 서로 간의 생각은 좀 정반대인 것 같아요. 절차적 흠결과 지금 절차적 정당성 두 가지가 좀 부딪히는 첫 공수처 일종의 강제 수사 절차 자체부터 벌써 막히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이제 김웅 의원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굉장히 빨리 수사를 해달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그때 자세히 보면은 수사를 해달라고 한 대상은 손준성 검사하고 제보자입니다. 본인은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했을 뿐이지 나머지 두 명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는 거였는데 네네. 그런데 이미 제보자의 휴대폰하고 이런 것들은 대검에 이미 제시가 돼 있고요. 그렇죠. 제출이 돼 있고 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그러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당연히 김웅 의원도 김웅 의원의 수사 협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둘 사이에 파일이 오고 간 것인데.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것을 잘 밝히려면 본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했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은. 네. 근데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의 의혹의 제보자가 뉴스버스에 이제 그 일종의 고발장이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서 거쳐갔다고 주장했던 그 당사자죠. 자신의 신원을 그냥 공개했어요. 원래 공익 신고자의 경우에는 신원을 공개하면 안 되도록 돼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먼저 나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 직전이죠.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조성은 씨입니다. 이 제보자가 직접 나서서 오늘 입을 열기 시작했다. 이게 이번 사건을 푸는데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더 단기간적으로 보면은 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로 이 조성은 씨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굉장히 불신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놨고 국민의힘 다른 이제 지도부의 일원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이제 좀 휘말렸던 사건들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여러 정당들을 거쳐왔던 이력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의 주장을 이제 신뢰할 수 없다. 이 주장은 이제 더 거세게 할 것이고요. 당장 보수 언론은 지금 뭐 이분이 이 기자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제보를 이렇게 하게 되기 전에 뭐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다 뭐 이런 것까지 막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여지가 생겼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제의 경우에는 이분이 자기 신원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언론 인터뷰에 응했는데 네. 거기서 한 말 중에 좀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김웅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전달받았는데 그것은 이제 당에 못 넘겼다고 어제는 했고 오늘도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당에 넘기지를 못했다. 나중에라도 고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김웅 의원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고 다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김웅 의원이 당시에 이제 자료를 전달할 때 대검 공공수사부에다가 접수를 해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이고 대검이랑 이제 부딪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을 경우에는 이 사건이 제대로 자신의 고발장이 제대로 이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대검에 넘겨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거니까 결국은 애초에 뉴스버스의 보도의 핵심이 맞는 거죠. 그러면 대검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접수하려고 한 것이다. 다만 이것이 그러면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간의 관계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미래통합당까지 조직적으로 관계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인데 아마도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지금 형성이 된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근데 뭐 조성은 씨가 그 뉴스버스에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제보라기보단 사고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제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우연한 기회에 기자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보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준 건데 이렇게 기자가 기사를 쓰는 과정까지 있었다. 이렇게 본인의 뜻은 아니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중요하냐면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이제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궁금해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나 김웅 의원 쪽에서는 이 조성은 씨가 뭔가 이 윤석열 후보나 김웅 의원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제보를 한 거 아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제보를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성은 씨가 과연 얻을 수 있는 것은 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거는 엄청난 정말 검찰 권력의 사유화가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조성은 씨의 신상을 가지고서 자칫 매도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다. 왜냐하면 네. 조성은 씨가 누구냐, 심지어는 당을 여러 번 옮겼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여의도에 이 사람 다 알고 있죠. 이 사람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의도로 접근하는 건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언론사에서 취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실이 진위 여부가 어떤지를 밝히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그리고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 제보자의 이야기와 한번 연결시켜 보면 지금 이 제보자의 이야기에서 그래도 확실하게 등장한 사람은 김웅 의원이에요. 네. 손준성 검사도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고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도 뚜렷하게 등장하지는 않지만 손준성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이 이 조성은 씨에게 일단 제보자의 주장이고 제보자의 취재에서 밝힌 내용인데 뭐 백 회장의 이미지 파일을 보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고발장을 이 서울중앙지검에 보내지 말고 대검으로 가져가라. 그다음에 세 번째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다 제보자의 지금 설명으로는 김웅 의원과 관계된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김웅 의원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게 어떻게 된 거고 그때 조성은 씨에게 넘긴 게 맞고 그리고 지금 이미 포렌식하고 USB하고 자기 그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조사에 지금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거든요. 조성은 씨가. 그럼 나는 김웅 의원이 밝히면 돼요. 손준성과는 어떤 관계였고 그리고 손준성과 아무런 무관했던 건지 손준성으로 연락받아서 연수원 29기 동기인 손준성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것인지 그러면 손준성을 조사를 해보면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가 규명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성은 제보자의 신상이나 이 사람의 의도와 관련해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규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게 이제 제가 잠깐 이 부분 말씀드리면 이 보도가 예를 들면 조성은 씨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진 보도면 당연히 이 제보한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장만으로 이루어진 보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물증이 있는 보도이고 그 네. 물증은 지금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제보자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사람이고 이건 사실은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건 할 필요가 없는 얘기고 이 물증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는지를 지켜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겠죠.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아마도 첫째 이 제보자 믿을 수 없다로 계속 가다가 결국 이 어떤 이 제보자와 김웅 의원 간에 나눈 대화가 사실에 가깝다라는 게 나오면 결국 김웅 의원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고 당에는 안 넘어갔다 이렇게 나올 것이고 다 개인의 어떤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간의 관계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마지막에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내도 되는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건 도의적으로 사과하겠다. 아마 이렇게 갈 가능성이 지금 조금은 더 높아져 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진실을 밝혀내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으로 사건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총장이 오늘 국민 면접 있었잖아요. 네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 면접 때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관여됐다고 한다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또 지금 윤 캠프 측 인사도 만약에 그렇다면 사과할 용의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저께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상당히 격앙됐었는데 네. 오늘은 그런 분위기하고는 좀 많이 톤이 달라졌거든요. 달랐죠. 그래서 뭐 사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가 하는 데 대해서는 가정에서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그건 어느 후보한테 물어본다 하더라도 사실을 전제로 해서 물어보니까 대답하기는 좀 어렸을 것 같은데요. 일단 참 이게 만약에 그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형사 사건의 수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물증이나 아니면 충분한 정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 그렇게까지 있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 증거를 명확하게 복구하는 작업을 통해 가지고 퍼즐을 맞춰 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나 대검 감찰도 쉬운 과정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근데 어찌됐든 이번 문제가 다 이렇게 나와버린 상황이고 어느 한쪽 주장도 사실은 완벽하게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물증이라는 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 추정을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의심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요. 일단 공수처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으로 들어온 공익 제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정당의 문제이지 공수처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기습 남침 같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나왔던 언론 보도나 고발장이 공개된 내용이나 이런 흐름으로 볼 때 만약에 이렇게 우리 당에 누가 제보를 하고 공익제보 형태나 이런 거 지금 그동안에 얘기를 했잖아요. 당에서 처리할 문제지 수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그렇게 접근할 차원은 아닌 거죠. 정말 국민의힘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든지 또는 윤석열 후보에게 심각한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면 그건 해서도 안 되고 한다면은 유권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를 삼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나선 이유는 이것이 검사 권력에 개입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랬다면 이게 뭐 총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떠나서 안 될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 또는 김웅 의원 당시에는 이제 총선에 나선 후보였고 또 이것이 또 실제 여권 관련 인사들을 고발하는 그것이 실제 8월 달에는 또 이루어졌단 말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사실 심각한 것이고 이런 이 전현직 이 권력기관에 있었던 사람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고위공직자의 기능이 있죠. 왜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공안 감찰 부분은 대검에서 담당을 해야 되고 또 그 나머지 관련된 부분,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경찰에서 담당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공수처가 정말 국민의 힘을 뭐 정치적으로 또는 법적으로 교묘하게 법률을 이용을 해서 탄압을 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저는 허용이 돼서는 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과연 있느냐? 있다면 문제 삼아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 진상규명을 해야 되고 또 빨리 이 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했던 대로 대선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것을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벌 보더라도 관련된 대검의 검찰의 기능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경찰의 기능이라 하더라도 이첩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뭐 기습 남침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비율을 항상 그렇게만 해야 되는 것인가. 네. 기습 남침은 좀 이상한 비유인 것 같고 이것을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당으로 들어온 공익제보를 어떻게 처리하는 정당의 문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맞습니다. 예를 들면 당에 어떤 사람이 이러저러한 이제 의혹이 있으니 이것을 당이 대응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그럼 이 대응 방법 중에 하나로 고발을 택했다. 이런 얘기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배 소장님 얘기한 대로 이것은 검찰에서 왔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일종의 물타기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고발장이 김웅 의원 텔레그램에 있는 고발장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지 않습니까? 4월 3일자로 들어온 고발장, 4월 8일자로 들어온 고발장. 4월 3일자는 채널A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하는 고발장이고 4월 8일자는 최강욱 의원의 뭐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고발장인데 지금 실제로 고발이 된 거는 8일자 고발장이고 3일자 고발장은 고발이 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를 토대로 놓고 뭘 이제 봐야 되냐면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은 이렇게 대응을 할 거예요. 4월 3일 날 들어온 고발장은 김웅 의원 선에서 끝난 거고 그 얘기는 우리는 모른다. 왜냐하면 당으로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할 거고 4월 8일 고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비슷한 내용의 고발을 했으나 그 내용이 4월 8일 그 루트로 해서 온 고발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할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언론 보도에는 4월 8일에 김웅 의원 텔레그램을 통해서 들어온 고발장하고 당시에 법률 담당하는 이제 부서로 접수된 고발장하고 실제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하고 거의 똑같다는 게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렇게 고익 제보를 통해서 정당이 처리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이런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보면은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명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일종의 논점 흐리기밖에 안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네. 지금 일단 뭐 강제 수사로 들어간 상황에서 수사 내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건 뭐 지금은 이제 네. 첫 시작이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의 문제를 당 차원에서 해결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 것만은 뭐 객관적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후보들 간에 지금 입장이 각자 다른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홍준표 의원은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다 나중에 다른 팩트가 나오면 어떡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게 당내 경선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문제를 푸는 게 참 복잡한 어찌 보면 이게 거의 이 고차원의 해법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뭐 해결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관련 이슈가 계속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동상이몽인 거죠. 홍준표 후보로서는 본인도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이게 선뜻 관련 사항들을 보면은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도 이걸 너무나 당당하게 또 감정이 심지어는 격앙된 채로 답변 태도도 심지어는 불량하다는 지적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해명이 돼야 되는 것이지 저렇게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해명이 되거나 논란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죠. 근데 네. 여기에는 다분히 그런 배경도 깔려 있을 거예요.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엄청난 위기이지만 이 홍준표 후보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접근하는 태도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태도 자체 이 답변 태도를 보면서 후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격앙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치 공작으로 몰아가는 것이 윤석열 후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냐 이미지나 지지율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김성환 진행자께서도 아실 것 같은데 2003년 4년에 미국에서 등장했던 인물이 하워드 딘이거든요. 네. 그렇게 많은 인기를 몰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워드 딘이 나중에 후보로서의 폭망하는 그 상황이 바로 태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분하게 본인이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거 관련돼서 문제 삼은 사람들 다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지금 이제 네. 배용찬 소장께서 태도 문제 얘기하셨지만 윤 전 총장이 이 문제 어떻게 그러면은 풀어야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뭐 관련된 검사가 뭐 그런 일을 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대국민 사과하겠다 이 얘기가 사실 그 기자회견에서 나왔어야 돼요. 기자회견에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조언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윤석열 전 총장에게 조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나는 한 일이 없고 관계가 없다. 이 입장 분명히 하면 되고요. 본인 입장이 그거라면.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말고 수사를 정확하게 하고 그걸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그 결과 이 책임이 나오면 당시에 대검의 어떤 검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따로 입장을 밝히겠다. 그냥 이렇게 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좀 여러모로 뭐 찔리는 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네. 나중에 되면 이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그 기자에게서 마구 이제 좀 화를 내면서 정치 공작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면서 정치 공작을 하려면 똑바로 해라. 메이저 언론사를 통해서 네. 해라. 그 정치 공작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니까는 오히려 이 후보의 불안정성이 부각이 됐고 그 불안정성에 대한 얘기를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이런 상대 후보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권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뭐 정권 교체가 가능한 인물이어서 지지를 얻어왔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베일에 쌓여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근데 베일이 거치면 거칠수록 뭔가 불안한 후보, 불안정한 후보 이것만 계속 확인되고 있는 데다가 홍준표 의원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지지율상. 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기자회견이 뭔 도움이 됐겠느냐.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앞으로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좀 차분한 대응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잘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랄까요? 홍준표 의원 지금 홍준표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그 사건이 어느 정도 윤 전 총장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까 이게 이제 관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핵심은 본선 경쟁력이 비슷해져 간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여 전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거의 윤석열 후보로 확실시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거나 전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을 거예요. 네. 아직도 심지어는 이재명 후보, 이 여권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도 그래도 윤석열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수치상으로 보면은 1대1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이나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의 역선택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이런 태도 문제, 결과적으로는 대선 후보는 아주 든든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든 안 지든 일단은 그래도 최대한 치열하게 격렬하게 싸울 수 있는 이기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 후보의 모습, 그래도 흠결에 대해서 잘 슬기롭게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의욕보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흔들리는 이제 윤석열 후보의 모습을 보다 보니까 심지어는 20대 특히 이제 2대남 이 이준석 대표와의 뭐 케미 이야기까지도 나오면서 홍준표 후보가 특히 이제 경남지사도 역임했지만 대구의 지역구를 그러니까 오늘도 대구에 방문을 했을 때 환호성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주 전, 두 주 전 홍준표 후보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하자면 원래는 민주당 지지자들하고 이제 범여권 지지자들이 지지율을 꺼준 측면이 있죠. 이건 이제 배 소장님 말씀하시는 이제 구조적 역선택 때문에. 근데 이 꾼돈을 가지고 지금 투자를 잘해가지고 이제는 현금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수층에서도 홍준표 의원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러면 뭘 보여줘야 되겠느냐. 이게 칼을 빼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이 뭔가 정말 이렇게 좀 한 칼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칼을 빼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딱 빼야 되거든요. 마치 그것은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 지지자들이 가장 이제 좋게 기억하는 부분이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그 근거가 희박한 어떤 징계 국면에서 나선 것, 법적 대응으로 나선 것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칼을 아껴야지 이렇게 함부로 마구 휘두르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더 안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이런 이상한 역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생각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김민하 평론가 같은 사람이 없는 것인가. 근데 윤 전 총장이 지금 공수처
차원에서 이미 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서 네. 입건까지 좀 된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 이전에 고발 사건이 또 더 남아 있는 상황이고. 건이 더 있죠. 예. 예, 배우자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예. 장모는 지금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서 지금 항소심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놓여 있는 것인데 앞으로 국민의힘 당내 경선이 계속 진행될 테니까요. 또 추석을 지금 바로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지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국민의힘과 윤 전 총장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당 얘기도 좀 해보죠.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의원직 사퇴 선언을 했습니다. 승부수를 던졌다, 배수의 진을 쳤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 전 대표의 사퇴 선언, 의원직 사퇴 선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두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게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박성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산전수전, 육해공 모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위기 국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현직 국회의원 자리를 내놨다. 이건 이제 절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저는 우선 이제 절박성 측면에서는 호남 지지율은 조금이라도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예상과 예측을 해드린 대로 호남에서 적어도 이낙연 후보가 40% 또는 45% 정도 득표를 못하면 그 이후에 남아있는 지역이나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절박해서 끝난.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수도권입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지역구가 바로 종로 정치 1번지거든요. 근데 네. 서울은요. 나는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이 경기지사와 맞붙는 이낙연 후보의 최대 배후 지역은 서울이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이 본선에서도 너무 중요하고 서울을 이기지 않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저는 지역구 자리를 내놓는 것보다는 서울 시민들이 정말 감동할 만한 그런 공약을 절박하게 내놓는 것이 서울 지지율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앞선다면은 이낙연 후보가 더 정말 이 기적적인 반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사태가 절박은 하지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김민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배수의 진이라고 하셨는데 배수의 진이 그렇게 뭐 성공을 거둔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외란 때 신립 장군이 탄금대 전투에서 사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건 야전 지휘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는 싸움할 수 있는 병사가 충분히 있고 싸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기백이 있을 때 이제 배수의 진인 것이지 문제가 다른 데 있는데 배수의 진을 자기가 그냥 불필요한 배수의 진을 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의원직을 버려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따져봤을 때 사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에게 보여주는 의도인 것이지 특별히 의원직을 버려가지고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왜 그런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 의원직 사퇴를 갑자기 하는 거지? 이게 설명이 안 되고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는 이 선거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어서 의원직 사퇴를 한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지금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절박성이라든가 이런 맥락은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 변화나 이런 것들을 뭐 봐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이제 유의미한 변화의 어떤 요소가 됐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이게 결정적인 어떤 뭐 유효타가 된다거나 그렇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캠프 내에서도 뭐 감로돌박 있고 말렸다는데 강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고집은 부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좀 의문입니다. 뭐 지금 당 지도부도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신립 장군까지 예를 들었어요. 김민아 평론가가. 역사적 지식도 해박하네요. 1차 국민선거인단 온라인 최종 투표가 70.36% 기록했습니다. 네. 이전에 권리당원 투표가 50% 정도밖에 안 나왔거든요.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의원직 사퇴가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은 국민선거인단 온라인 투표 결과는 조금 좀 달라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뭐 그럴 영향이 뭐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일반적인 여론조사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경선인단의 투표 적극성이 과연 이낙연 후보의 사태 때문에 불러온 나비 효과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건 대선에 대한 적극성, 그리고 경선 국민인단 선거에 대한 또 사명감, 이런 것들이 이제 아울러져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실제 이제 강제 ARS 투표까지 포함을 하면 한 75%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지금 이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결국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 만큼 적극적으로 64만 명의 이제 경선인단이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인데, 저는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가 사퇴 이상의 뭔가를 보이는 카드가 필요한 것이지, 사퇴는 절박함, 그 이상의 절박함 이상의 뭐 어떤 카드가 더 있는지, 네. 어떤 또 한 수가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가 마무리 발언 겸 해서 말씀해 주시죠. 대중적 파급력이 지금 없는 상황을 봐서 여론조사에 큰 영향 미치기 어렵고, 이 통계에서도 모집단이 커지면 정규분포에 수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볼 때도 결국 여론조사 결과 수렴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결과적으로 논란만 남는 이런 사태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윤희숙 의원도 그렇고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이렇게 함부로 의원직을 버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본회의에서 언제 처리하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가닥을 못 푸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지도부도 곤란하고 본인도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도 이현 대표 입장에서는 뭐 결기를 보여준다는 차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그런 절박함은 또 우리가 또 인정할 필요도 있겠죠. 그렇죠. 뭐 그걸 너무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전략적 측면에선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밝혀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와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유튜브 채널 KBS 일라디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